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어제 좀 사운드가 좀 작았다라고 해서 좀 볼륨을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제 8년간의 기출문제 민법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유효한 법률 행위라고 해서 계약의 성립과 분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소멸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유효한 법률 행위라는 개념에 대응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또 무효인 법률 행위에 관한 쟁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8년 동안 이러고 문제 나왔나요? 그래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영역이 계약의 성립에 관한 주제, 바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자 25회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청약, 그다음에 승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좀 쉬운 문제죠. 그래서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죠. 내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양말 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자 지금 10,000원에 3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십시다. 그래서 그럼 이건 청약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은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만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단순한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양말 간단한 거잖아요. 10,000원에 3장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에 대해서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의 아파트 내가 다 살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건 이제 효력이 없다, 즉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1번, 2번 질문 설명드렸고요. 자, 청약과 승낙은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해서 좀 쉽게 구성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기본적으로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질문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라고 하는 거, 이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할 것, 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것,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이런 논리구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이라는 사람에게 야 이거 1억에 나한테 사라 라고 이렇게 청약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답을 줘야 돼 라고 이렇게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자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겠구나. 둘 다 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으로 됐으니까, 자 지금 이제 다시 갑시다. 자,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내 부동산 X 부동산을 자 1억에 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렇게 청약을 하고 나서 20년 지나가지고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거, 이때는 이미 청약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승낙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4번 지문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거, 자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내 부동산을 1억에 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포인트로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3번 4번 질문과도 연계가 될 수 있겠지만은, 자 요거 한 달 안에, 한 달 사이에 답을 줬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만약에 4번 질문처럼 청약으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내 이렇게 살게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 관련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나중에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5회 A형 35번 문제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 주제 2번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승낙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26회 때 구성됐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청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된다. 앞에서 청약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청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청약은 자,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격자 간의 청약이라는 것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철회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물린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철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청약 또는 승낙으로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 X 부동산을 이렇게 사라 라는 청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좀 일주일에 승낙 기간을 정해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사라 라는 청약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이 도달하게 되면 이미 유효하게 효력이 성립하기 때문에 철회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두 가지 관점이죠. 동철 상추 취해라고 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할 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요 얘기할 때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뒤에서 이제 그 얘기죠. 계약의 무권대리 파트에서 선의 상대방이라는 것은 철회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3번째는요. 격치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자, 우리가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기본적으로 발신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격치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지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 통지가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되게 되면 그때 이 승낙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지. 갑은 서울에 살고 을은 제주도에 살고 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들은 핸드폰 이런 걸로 청약을 하거나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편지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월 1일까지 X 부동산 1억에 사라 라고 이렇게 청약을 했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5월 1일로 정해줬습니다. 근데 5월 1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편지로서 하게 되는데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게 5월 3일에 도달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렇게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격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5월 1일 날 이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쯤은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4번쯤은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전에 사망했을 때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죠.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전제만 쌓이게 되면 이미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자, 갑이 한 2억쯤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X 부동산에서 1억에 사라 라고 하는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일 날 도달을 한번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월 10일까지 답을 다오 라고 이렇게 했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격지적인 계약을 제외하면 5월 10일까지 갑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자, 이때 승낙이라는 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자, 승낙 기간 등을 자 오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의사 표시가 발신되고 도달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중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됐다 할지라도 이 청약이라는 것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쯤은요.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바로 25회 때 5번 지문이었었나요? 여기서 이제 다뤄졌던 내용자 4번 지문과 관련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26회 때 정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답이 됐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승낙기간 내에 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 이제 해석하게 되면 청약의 효력이라는 것이 소멸하는 시기는 승낙기간 내 답을 주지 않았을 때 요거 하나만 바로 청약의 효력이라는 것은 상실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회 때 문제 살펴드렸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해서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개 팔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청약은 5월 1일 날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안을 보니까 승낙기간은 5월 8일까지 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는 5월 1일에 도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5월 8일까지만 어떻다?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갑에게 도달하면 될 것이고 다만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5월 8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번은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갑을 보지 마시고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바로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하는 사망에 따르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서 이미 본 것처럼 청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소멸되는 것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없을 때만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 청약하는 사람이 청약을 발송한다.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중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3번 질문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자, 그 을이 그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번도 나중에 답이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 일단 답은 2번이었었고요. 간단한 주제였었고요. 3번 질문 요것도 이제 판례지문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자,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다 개소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유효한 것이다 라고 즉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면 볼만할 겁니다. 자, 3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자 편지를 보냅니다. 자, 당신 아파트를 나에게 얼마 1억에 파시오 라고 하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소리가 되니까 이 상대방은 무시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떠는 거야. 당신이 자 일주일 내 이걸 답을 하지 않게 되면 승낙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는 의사표시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유효한 것이라고 친다면은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편지 한 번만 보내게 되면 운 좋으면 바로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3번 지문도 중요 지문, 판례 지문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문 자체가 몇 개 되지 않는데 내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4번 질문 을이 2020년 5월 15일에 승낙을 한 경우 자 지금 5월 8일까지 어떻다
지금 이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승낙기간을 지난 상태인 거죠. 갑은 자 매도인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5번 질문 을이라는 사람이 5억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매도인은 5억에 팔겠다고 얘기하고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5천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이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요. 31회 때 문제 상당히 이 문제는 쉽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청약의 효력 상실 시기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죠.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없을 때 이때 바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25, 26회 때 관련한 질문 연속 나왔었고요. 31회 때 다시 한번 쟁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봅니다. 4번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이란 서로 대립하는 의사 표시가 합치돼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5억하고 5천만 원 케이스 이건 의사의 합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얘기 31회 때 5번 질문과 관련한 부분이 될 테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 나중에 우리가 계약의 소멸 등을 논함에 있어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 상추, 취해해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정리해봤었고요. 동의, 그 다음에 통철, 철회, 그 다음에 상계, 추임, 취소, 해제, 해지 등이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의사 표시만으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대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될 텐데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서 뭐 따로 이 해제, 해지 얘기할 때 설명드리게 될 주제인데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약 한 유형. 그래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번째는요.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갑이 을에게 렉스 부동산 1억에 팔아라 라고 하는 청약을 하고요. 을이 자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 나에게 1억에 다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1억에 사라 라는 청약을 하게 될 테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당신 부동산 1억에 팔아라 라는 두 개 청약이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교차 청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 교차 청약이 있을 때는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모두 도달된 때, 즉 두 번째 의사표시가 도달된 그 시점에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 날 갑이 청약을 했고요. 5월 3일 날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한편 을은 5월 2일 날 팔아달라 매도 청약을 하게 될 테고 5월 4일 날 갑에게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의사표시가 모두 이렇게 교차해서 이루어졌었고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 5월 4일 두 번째 청약, 교차 청약 중에서 두 번째 청약이 도달한 그 시점에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죠. 자, 3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사안을 간단히 볼까요? 갑이 이 부동산을 1억에 사라라고 하는 것을 을에게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1억에 살아라는 청약에 대해서 자 이거 3천만 원 살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기존의 청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이제 청약 효력을 잃어버린 케이스. 자 우리가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 두 가지로 봤었죠.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없을 때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 그때 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4번은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청약의 내용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 자 이 청약은 무효죠. 따라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요걸 가지고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자, 요 판례집은요. 자, 제가 보통 판례 따로 외우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주 보다 보면 이게 판례인지 아닌지조차도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외우는 거지 이건 판례니까 외워야 돼 이렇게 가시면 공부량이 너무 늘어나게 돼요. 자, 5번쯤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인데 성립한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아까 우리 남대문에서 자 만원에 티셔츠 3장 이렇게 얘기하시고 까만 봉다리 담으시라 만원에 3장 담아보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싶시다. 이게 이제 청약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지나가는 아줌마나 아저씨가 까만 봉다리를 꺼내서 거기서 티셔츠 3장을 담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죠? 따로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건 뭐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는 2번 교차 청약에 관한 것이 자 주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이 문제에서 지금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동철 상초 취해 해제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볼 수가 있을 테고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개 의사표시의 합치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소위 법률 행위라는 용어를 민법에서 쓰이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라 상대방이 도달이 됐을 때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비해서 합의 해지처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했을 때만 자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이 법률에 있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이라고 하는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 이에 비해서 자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바로 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을 답으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다음 5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겠어. 청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에 비해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거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승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철회라고 하는 것은 뒤에 계약의 무권대립 파트에서 선의 상대방이라는 사람만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립에서 선의 상대방이라는 것은 철회할 수 있다. 지금 뭔지 몰라도 돼. 그래서 철회는 기본적으로 이미 효력이 자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게 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물리는 것 철회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격지자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해서 우리가 청약이라든가 승낙이라고 하는 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도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서울에 사는 사람과 제주도 사는 사람 사이에 편지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격지자간의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지자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승낙의 통지가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아까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X 부동산을 을에게 사라라고 청약을 하면서 5월 3일까지 답을 승낙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5월 3일 날 답변을 해서 멀쩡한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편지 도달은 5월 6일 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승낙 기간을 준수한 거죠. 따라서 5월 3일 날 계약은 성립한다. 이 얘기가 바로 3번 지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루는 것들은 모두 뭐가 된다. 바로 도달주의라고 하는 거. 이에 대응해서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 격지장을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만 있어도 바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때 바로 계약이 격지장을 계약에 있어서는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오른편. 아까 우리가 사망력이 2번 이슈가 됐었고요. 여기서는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물론 이때도 논의 출발점은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해서 4번 질문 오른편, 5번이 답이 되나요? 이게 봤던 질문이죠. 청약자가 그 청약에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승낙한 것을 본다 라는 뜻을 표시했을 때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죠? 이런 청약은 무효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무효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회 때 문제 가보겠습니다. 청약과 승낙 등에 관한 계약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하여튼 말 더럽게 판례지문을 끌어다가 카페에서 쓰다 보니까 문장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거 두 개 대립한 의사표시가 될 테고요. 이때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표시 합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각 당사자 입장에서 주관적 입장, 그 다음에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 입장, 당연히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1번 오른편인데 표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8년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번 같은 거 계속 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냐고요? 이게 정말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사고 납니다. 그래서 1번 집은 오른편, 2번 집은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라고 하는 거,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약이 효력이 소멸되는 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 바로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가 없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없으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잃게 되고 그 후에 승낙 기간을 지나서 만약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새로운 청약의 일종으로 볼 것이지 계약의 성립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번 질문이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서 무시적 합의가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쟁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죠? 바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어떤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불합의가 있다. 즉 의사의 합치가 없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지금 그동안 안 내왔던 질문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뒤쪽을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좀 이따 같이 묶어서 볼 텐데 다시 갑시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든가 또 뭐가 있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의 법률행위 차후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은 이미 법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님은 불특정 다수 이인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수 있었고요.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 봤었죠. 그 다음에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격지자간의 계약, 원래 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돼 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청약, 격지자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이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는 전제하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이지,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매도 청약을 합니다. 편지를 보낸 것은 5월 1일, 편지를 도착한 것은 5월 3일. 근데 이 5월 3일 날 도달한 이 편지에서는 5월 3일까지 승낙을 해라 라고 하는 걸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급하게 5월 3일 등기우편을 보내서 5월 6일 날 편지가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첫 번째 계약이 성립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두 번째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5월 3일 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바로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신 얘기 한번 하다가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5월 3일에 발신한다. 그리고 5월 3일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가능하고요. 조금 이제 특이했던 것이 청약을 가지고 약간 흔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답은요 3번으로 정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 이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승낙만 하게 되면 그대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가리켜서 청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식이죠. 자, 길거리 같은데 플랜카드 같은 걸 보게 되면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수도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인데 평당 800만 원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분양 광고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2평이다라고 30평이다. 라고 해서 평당 800만 원. 그래서 어떻게 2억 4천을 확 집어 던져주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냐. 이때는 청약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0평짜리도 있고 뭐 40평짜리도 있고 여러 개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당 8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런 거 써 있잖아요. 임대료, 보증금 얼마, 임대료, 길거리 가다 보면 빈 상가 중에서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의 내용. 자, 요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죠. 왜? 계약의 본질적 내용, 임대차 등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청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분양 광고, 임대차 광고 등은 청약 유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가리켜서 청약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이거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려웠었고요. 2번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된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 구체적 확정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청약과 청약의 유인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을 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그 계약이 성립한다. 자, 요거 틀리게 구성되죠.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때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4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방식으로 본다라는 이런 의사표시 무효죠. 그 얘기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우리 봤던 질문 또 나와 있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 자, 그 청약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조건을 붙인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케이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요건 이제 전통적으로 자주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28회 이 A형 25번 문제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주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승낙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게 되면 그때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청약이라고 하는 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유효한 것이다. 그 다음에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라고 하는 청약은 무효가 되게 된다. 한편 청약이 효력이 소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있어서 승낙기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이때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붙인 승낙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약은 당연히 의사표시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승낙이라고 하는 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승낙도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격지적인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도달에 해당 전자에서 발송된 때부터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조건을 붙인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존의 청약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게 될 테고 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청약했던 사람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자,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 성립.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란 대립한 두 개의 의사표시 합체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게 될 텐데 바로 교차 청약이라는 계약이 성립. 자, 둘이 서로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을 하게 된다. 근데 내용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모두 도달한 시점, 즉 두 번째 청약이 도달한 시점에 그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얘기였었죠. 남대문에서 그 티셔츠를 파시는 노점상이 뭐지? 리어카라고 그러나? 자, 손수레 위에 올라가서 티셔츠 3장에 10,000원 이렇게 까만 몽돌에 담으시라, 10,000원짜리 한 장만 내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뭐랬다고요? 까만 몽다리에 자 티셔츠 3장을 담았다 라고 한다면 그때 이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의사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8년 동안 7문제 구성했던 계약의 성립이라는 주제 가지고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7문제를 40분 됐나요?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몇 번 보신 다음에 이 교재라든가 우리 기출문제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생각을 해가시게 되면 일단 겉으로 대략 암기를 한 다음에 경우수를 좀 두게 되면은 그게 완벽한 내자 실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성립이라는 주제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계약의 분류라고 하는 거.
자, 성역과 성락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인데 우리 민법에서 뒤에서 뭐 쌍무계약이니 유상계약이니 낙성계약이니 전형계약이니 일시적 계약이니 계속적 계약이니 등등등 자 유상계약 무상계약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계약의 분류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잠시 그러다가 계약의 분류에 관한 내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